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교과서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36페이지. 교과서 36페이지에 주제 열기 볼게요. 태조 왕건 청동상에 나와 있는 모자는 황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청주 용두사지 설당간에는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가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황제가 쓰는 거.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원래 지구상에 하늘의 명을 받아서 지구를,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러 내려온 천자, 황제는 몇 명밖에 없다? 딱, 그렇지, 한 명밖에 없다. 그런데 고려 역시, 고려의 지배자들도, 고려의 왕들도 본인이 황제라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연호 뭔지 기억나죠? 연호라고 하는 것도 달력을 만드는 기준, 달력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특히 기록해 놓으세요. 고려라고 하는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왕내제. 자, 바깥으로는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왕 할게 라고 표현했지만은 안으로는 누구보다 황제국 체제를 강조했었던 나라였습니다. 밖으로는 왕을 이제 표하면서 왕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방지하고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한 거예요. 하지만 안으로는 신하들한테는 그리고 국가 안에서는 항상 황제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중국은 고려의 왕들이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외부에서는, 밖에서는 사실 고려가 겉으로만 왕인 척하고 자기들끼리는 황제라고 부르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중국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이 당시에 중국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역시 고려를 공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러우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태조 왕건이제 호족. 그러니까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여러 장군들, 호족들이 연합되어서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모른 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그럼 앞에 있는 필기 좀 볼게요. 고려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려 초기의 상황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뭐 어떤 거 위주로 많이 나오느냐? 절대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맞다. 이거 파일로 올려줄게요. 다운받으세요. 어디 갔노? 왠지 여러분이 이거 따라 적는다고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아서 위에 파일 올렸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태조 왕건이 어제 그 후삼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후삼국 통일을 했는데 좋은 점은 무엇이냐?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호족들이 태조 왕건한테 숙였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도 공짜로 영토를 계속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태조 왕건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제 네가 가지고 있었던 영토는 내 영토니까 이제 너는 찌개지도록 하여라 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성혁아 늦게 들어왔네요. 오늘 30분부터 수업 시작이었어요. 공짜로 영토를 준 대가로 태조 왕건 역시 그 자기한테 무릎 꿇은 사람한테 그 땅의 통치권을 인정을 해줘요. 한마디로 태조 왕건이 다스리던 시기에 호족의 권한, 호족의 영향력은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라의 왕이 공짜로 신라를 바치기는 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신라의 왕이 아닐 뿐이지 신라 지역을 통치하는 거는 여전히 신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지? 태조 왕건은 자기한테 숙이는 대가, 항복하는 대가로 그 지역을 그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몇 명 들었나? 21명이네, 이제. 자, 그래서 태조 왕건은 이렇게 전국에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 엄청나게 많은 호족들. 이 호족들을 어떻게 분열하지 않도록, 어떻게 힘이 나눠지지 않도록, 어떻게 왕권이 강할 수 있도록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호족 통합 정책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호족들이 고려의 왕건한테 배신을 때리지 않고 하나의 고려, 통합된 고려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러 태조 왕건은 혼인 정책을 했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몇 명이나 돼 있노? 세상에나. 마누라가 29명입니다. 자식은 34명 낳았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내가 오프라인이면 뭐 이야기 해줬을 건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가끔 여러분이 아니다 그래.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딸내미가 없는 호족들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내미가 없는 호족들과는 통합,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친선 정책을 하기 위하여 사성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사성 정책. 원래 성혁이가 김성혁인데 태조 왕건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곧 가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김성혁한테 왕씨 성을 하사하는 거예요. 왕씨 성을 내려줘가지고 이제 그럼 김성혁이는 무슨 성혁이가 된다? 왕성혁이가 된다. 심승연이는 무슨 승연이가 된다? 왕승연이가 된다. 이렇게 딸내미가 없어서 혼인 동맹을 맺을 수 없었던 관계에는 아예 왕씨 성을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쭈쭈 하고 이제 친성 관계만 맺으면은 일부 호족들 중에서는 당연히 그럼 내가 한번 고려를 집어삼켜볼까 라고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호족들의 힘을 견제하고 호족들의 힘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 사심관제도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사심관제도. 선생님, 사심관제도가 뭔가요? 신라의 왕이 항복해가지고 신라 영토를 공짜로 바쳤잖아요. 공짜로 바친 다음에 신라의 왕을 이제 왕이 아니라 신라 지역의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한다. 오케이? 선생님, 이거는 견제가 아니라 호족 우쭈쭈 해주는 통합정책 아닌가요? 노. 하지만 경주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사심관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심관이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을 제대로 장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태조 왕건한테 잘 수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심관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호족을 견제하기 위하여 호족이 몰래 군사력 키우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또 어떤 정책을 하느냐? 기인제도. 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호족의 자식을 강제로 수도, 개경으로 유학시키는 정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그치? 그런데 일부러 여러분의 부모님을 견제하는 회사 사장님이 왠지 니네 부모님이 너무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야. 힘이 있어 보이는 거야. 왠지 니네 부모님이 충분히 사장님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을 사장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니네 아들내미 유학시켜 줄 테니까 아들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넘기지 않으면은 반란으로 의심하겠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그래 유학 보낸다고 생각하자 라고 해서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혹시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워낙 능력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반란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사실 기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질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식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오케이? 다음,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 북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 시기에 고려의 영토는 원래 이 정도까지였는데 여기까지로 많이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양, 그 당시에 평양이었던 서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개경, 그 당시에 개성 말고 왜 서경? 그러니까 왜 수도를 두 개나 해요? 오소경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아요. 귀족들을 서로 견제하기 위하여. 개경에 있는 귀족들이 너무 설친다 하면은 일부러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 서경에 있는 귀족들이 너무 설친다 하면은 개경으로 옮기고, 이렇게 서경과 개경에 있는 귀족들을 서로 견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였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거란을 적대시하였다라고 하는 말 나와 있죠. 거란을 적대시했던 이유는 거란이 형제 국가였던, 같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던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됐죠?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태조 왕건은 민생,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했었잖아요.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세금을 줄여줬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는 10가지의 이제 가르침, 유언을 남깁니다. 이 훈요 10조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남긴 것이냐? 자기 다음에 올 왕들, 자기 다음 왕들한테 남긴 거예요. 자, 내 후손들아, 요거는 해라, 요거는 하지 마라, 요거는 해라, 요거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내 말 듣고 있어요?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은데. 듣고 있으면 네 하세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할래요? 이해 안 되는 거. 태조 왕건의 정책 중에서 이해 안 된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나요? 오케이. 그럼 다 이해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사진을 미리 안 찍어놨네. 어디 갔나? 일단. 자, 그럼 여러분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볼게요. 36페이지에 옆에 한눈에 흐름 파악하기 보이나요? 한눈에 흐름 파악하기 옆에 연도 막 나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별 곱하기 이렇게 한번 하나 할게요. 별 곱하기 이렇게 했죠? 다음, 자, 본문에 건국 초기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였을까? 건국 초기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였을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 볼게요. 자,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새롭게 편입한 주민들을 통합하고 지방 호족들을 새로운 국가 체제에 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자, 믿으십니다. 왕건은 호족들과 혼인관계, 여기까지 밑줄.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들의 지방 지배력을 인정. 자, 스스로 항복한 사람들한테, 그래, 그러면은 네 땅 내가 안 뺏고 네가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했던 정책이 요 중에서 뭐게? 그래, 네가 가지고 있던 지역은 네가 계속 다스려라. 세금만 제대로 내놔라 라고 하는 정책 이름은 여기서 뭘까요? 아무도 말이 없네. 다시 물어볼게요. 태조 왕건에게 스스로 항복했던 각 지역의 호족들이 다수이 있었다. 많았다. 자, 이들이 다스리던 영토를 태조 왕건이 영토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태조 왕건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독한 토족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렇지. 태조 왕건은 토족을 그 해당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지방의 토족의 지방 지배력을 인정해 주었다. 뭐 말인지 알겠나?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방 지배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야. 하지만 단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사심관은 자기 목을 내놓아야 되는 거. 오케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네. 여러분 혹시 이거 사심관 제도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계속 그러면은 본문 볼게요. 오랜 전란으로 인한 혼란에 수습하였다. 자, 통일 이후에는 밑줄입니다.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가볍게,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주었고, 자, 또 밑줄입니다. 호족을 우대하면서도 견제하는 정책을 폈다. 자, 계속 밑줄입니다. 이제는 북진 정책의 밑줄. 대외적으로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해를 멸망시킨. 자, 또 밑줄입니다. 거란과 대립. 됐죠? 자, 그런데 태조 왕건 본인은 열심히 잘 통치를 했을지 모르지만 태조 왕건이 남긴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거. 태조 왕건 죽으면은 엄청난 다툼, 혼란, 공포의 씨앗이 낼게. 뭘까요? 그렇지. 자식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34명. 그러면은, 야, 내가 왕 할래. 라고 설치는 사람이 34명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행히 34명까지는 아니었고, 몇 명 있었느냐? 한 5명 있었으면, 5명 있었고, 제일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29명의 부인이라고 했죠. 29명의 부인.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29명 부인이 있었으면 진짜 태조 왕건은 진짜 완전 정력 왕이겠네. 막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조 왕건은 이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9명의 부인들이 전부 다 같은 궁궐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태조 왕건이랑 같은 궁궐 안에 살고 있었던 부인은 한 3명? 4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 29명의 부인은 그 이외에 25명 이상의 부인들은 자기 결혼을 했어도 그 지역에서 자기 아빠랑 사는 거예요. 태조 왕건이랑 같이 살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그냥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로 혼인만 했던 거고 결국 기존에 자기가 살던 지역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슬픈 점이 뭐냐? 태조 왕건의 첫째 부인은 사실 힘이 강력한 호족 출신이 아니야. 태조 왕건이 왕이 되기 전에 결혼했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인은 빽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냥 태조 왕건이랑 그냥 사랑해서 결혼한 그런 사이예요. 태조 왕건이 하루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말랐대. 그래서 어느 산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우물이 있더래요.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어떤 처녀가 물을 기르고 있었대요. 우물에서. 그래서 이제 그 처녀한테 가서 나 물 한 바가지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아가씨가 예 잠시만요 라고 하더니만은 바가지에 물을 줬는데 그 바가지에 일부러 나뭇잎을 몇 개를 동동동 띄워놓은 거야. 아니 이거 뭐 하러 띄워놨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노? 너무 목이 말라 보이시는데 급하게 드시다가 체할까봐 제가 일부러 띄워놨습니다 라고 했대죠. 얘가 첫째 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한 거야. 그래서 태조 왕건이 첫째 부인을 너무 사랑하지만은 첫째 부인과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면은 걔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 첫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첫째 부인과 사이에서는 일부러 아들을 안 낳으려고 한 거야. 애를 안 낳으려고 한 거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결국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첫 번째 아들은 엄청나게 외갓집도 약하고
왕이 되면 뒤에서 지지해주고 동의해줄 사람이 너무 부족했대요. 당연히 태조왕건 죽은 다음에는 왕위 쟁탈전이 미친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고려시대 왕 보면은 여러분은 안 외워도 됩니다. 아마 외울게요.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 정문, 순선원, 수계인의 명신이, 강고, 원열, 선숙회, 목정, 공민, 우왕, 창왕, 공양왕. 조선시대보다 왕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광종은 절대 두 번째 왕이 아닙니다. 광,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인데, 이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도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고, 그 앞에 있는 두 명도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만큼 왕위 쟁탈전이 심각하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광종의 별명이 있어요. 광종의 별명이 뭐게요? 아는 사람 있을런가? 옛날에 드라마 제목이기도 해요. 빛나거나 미치거나. 광종의 업적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빛날 광 아니면 미칠 광. 오케이? 자, 그래서 빛나거나 미치거나인데, 광종이 초반부에는 호족들과 손을 잡고 호족들과 연계 속에서 엄청나게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를 다스리는 정책을 많이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다음에는 사실 여러분 왕권이 강해야지 나라가 안정될 수 있겠죠. 쓸데없이 호족들이 너무 많이 설친다. 왕 이외에 강력한 권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는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종이 이제 어느 정도 왕이 된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은 호족들을 호족 숙청, 호족들을 제거하는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해요. 당연히 역사책을 적는 거는 왕이 아니라 신하들이 적는 거기 때문에 광종의 신하들이었던 사람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광종의 업적이 초반부에는 빛났지만은 후반부에 가면은 자기랑 같이 정치했었던 호족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잔인한 미친놈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광종은 일단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고려를 위해서 일할 인재를 잘 뽑을 수 있을까? 근데 이 고려시대 전까지는 인재를 뽑는 방법이 뭐였느냐? 혈통이야, 혈통. 그냥 높은 가정에서 높은 귀족으로 성골, 진골로 태어나면은 그냥 신하가 되는 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종 때 쌍기, 사람 이름 특이하죠. 외국인이라서 그래요. 이 사람은 중국인 출신입니다. 쌍기라고 하는 외국인을 등용합니다. 등용하고 쌍기가 우리나라한테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비양건법, 두 번째가 과거제, 세 번째가 공복제정이에요.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다르게 입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혈통, 집안, 귀족인가 아닌가 그런 거를 보고 관리에 등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 공식 시험을 쳐서 그 시험 성적을 보고 관리를 뽑자라고 하는 실력 우선주의 정책, 과거제를 우리나라 최초로, 한반도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광종입니다. 그리고 또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고려 초의 혼란한 과정 속에서 원래는 평민이었는데 나쁜 귀족들 만나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노비를 조사해서 찬찬하게 검사해 본 다음에 얘가 원래부터 노비였으면 그냥 노비로 놔두는데 알고 보니 평민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풀어주는 정책. 이게 바로 노비양건법. 됐나요? 자, 여러분 광종이 했었던 이 정책들이 다 좋은 정책 같아요? 나쁜 정책 같아요? 괜찮은 정책 같죠? 하지만 이 정책들이 호족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안 좋은 정책이야. 아니 선생님 왜 안 좋은 정책인가요? 자기들 호족을 인정해주지 않고 일단 외국인을 데리고 왔어요. 외국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호족의 입김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야. 자,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노비양건법을 실시해요.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노비,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뺏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 나쁜 방법으로 강제로 노비로 만들었지만은 우리의 처나쁜 호족들은 그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재산인데 저거는 말할 줄 아는 동물인데 왜 뺏어가느냐 이렇게 되면서 바로 호족들의 재산이 뺏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국가의 관리는 내 자식 시키면 되지 뭘로 시험 치노 내 자식 스트레스 받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광종의 정책들이 괜찮은 것들이었지만 호족들이 보기에는 이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됐나? 그리고 또 나와 있죠. 광종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였고 그리고 황제니까 당연히 독자적인 중국과 구별되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종을 의미하는 용어가 광덕, 중풍 있었다. 선생님 왜 두 개인가요? 광종이 광덕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다가 자 이제부터는 내가 예전에 내가 실시하던 정치가 살짝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정치 분위기를 바꿀 때 일부러 이제 연호도 같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왕이 여러 개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광종 하면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몇 개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쌍기를 등용하였다. 두 번째, 노비한건법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네 번째, 공복을 제정하였다. 다섯 번째, 호족을 숙청하였다. 여섯 번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볼래요? 교과서의 본문 36페이지, 아까 태조왕건 다음 내용입니다. 왕건이 죽은 이후에 왕위를 둘러싼 외척들 간의 다툼으로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광종내모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 쌍기 이름 안 나와있죠? 기억하세요. 그래도 쌍기는 여러분이 쓰고 노비한건법에다가 동그라미 2번 노비한건법에다가 동그라미 2번을 실시하여 호족의 힘을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3번에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자, 그래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신진 세력을 실력에 따라서 가문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실력에 따라서 뽑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황제의 힘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네 번째 관료들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그래서 위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종은 왕권 강화에 반발하는 다수의 다섯 번째 동그라미 5번에 호족을 숙청하였다. 호족을 숙청하였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나요? 자, 그러면 다음 성종 할게요. 성종. 자, 성종은 태, 해, 병, 광, 병, 성. 여섯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왕. 자, 그리고 여러분, 각 나라에 보면은 모든 나라에 성종이 반드시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성종이 있다, 이거 맞지? 성종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 나라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건국되었을 때, 초창기에 나라가 뿅 등장했을 때는 법, 제도, 체제, 권력 막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법 만들고 체제 만들고 기본적인 흐름, 질서 이런 거 전부 다 만들어서 나라가 안정되었다. 이제는 진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법과 체제와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완성시킨 왕은 무조건 성종이라고 불러줘요. 오케이? 이때도 이성육부제 설치하면서 권력을 분배시켜줬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하면서 지방간을 파견하여서 원래는 지방을 호족들이 다스리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방도 왕이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유교 이념의 바탕을 둔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게 성종이야. 오케이? 그리고 조선시대의 성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국대전을 만들어서 조선의 기본적인 체제, 틀, 법, 규칙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성종이었어. 뭔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성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국가의 체제, 질서, 규칙을 만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성종은 자신의 정치적인 파트너, 똑똑한 사람 한 명 뽑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최승로를 등용하였다. 최승로. 자, 최승로가 성종한테 바쳤습니다. 뭘 바쳤느냐? 시무 28조. 지금 우리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28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성종이 이거를 보고 와, 니 진짜 개똑똑 천재네. 알겠다. 네가 앞으로 내 신하가 되어라.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같이 내 동료가 되어서 고려를 통치하게 됩니다. 다음 또 뭐가 나와 있노? 고려를 통치하기 위하여 권력을 분배시키고 전문적인 행정 관료를 설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성육부제야. 우리 달에서 삼성육부제 했던 거 기억나죠? 왕 아래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여기는 2개의 성이 이성이야. 우리는 발해나 당나라에 비해서 국가가 작기 때문에 3성까지는 필요 없다. 2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성육부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지방에서 가장 큰 호족들이 있었던 곳,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가 될 위험이 있는 곳, 중요도가 높은 곳에다가 12개의 목 12목을 설치하였다. 가장 중요한 지역에다. 그리고 이 12목에다가 지방간을 파견하였고, 불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유교적인 방식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없나요? 교과서 볼까요?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건국 초기에 정치 혼란을 경험한 지배층은 안정적인 통치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밑줄칩니다. 이에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 이념의 바탕을 둔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됐죠?